별 생각 없이 했다라고 많이 조롱도 당하고 있지만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깨는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했던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 가면 밀집 수비 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자, 오만전과 요르단전 홈 2연전, 유일한 홈 2연전이었습니다. 이번 3차 예선에서 여기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홍명보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희준 기자와 함께 그래도 우리가 3월 A매치 2경기를 통해서 발견한 희망 요소, 뭐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할 거니까 네, 홍명보호에 대한 비판, 공감, 뭐 좀 욕설, 뭐 이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나가셔도. 그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공정성이 부족하고 또 정몽규 회장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사실 경기력이 좋은지 나쁜지 자체가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좀 적어도 저희는 공감을 하는 긍정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몇 가지 항목을 저희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뛰었던 을룡타 주니어. 아, 그렇죠. 네, 차세대 레프트백 이태석 선수의 발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전통적으로 윙어는 풍부한데 풀백, 사이드백, 윙백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대가 끊기는 경향들이 좀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세대 교체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A매치 2경기 최대 수확이 대표팀의 이 젊은 풀백 조합을 성공적으로 이식시켰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레프트백 이태석 선수 그동안 이제 홍명보에서는 약간 중고신인 느낌의 이명재 선수가 주전을 맡았었는데 지금 변화되는 시기였는데 이태석 선수가 굉장히 안착을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명재 선수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대표팀 주전으로 뛰어왔는데 사실 버밍엄 시티 이적을 한 뒤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실전 감각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레프트백은 아니지만 라이트백인 황문기 선수 역시 군복무 문제로 K4 리그에 평창 유나이티드로 떠나면서 K4. 예, 대표팀 풀백으로서의 경쟁력은 조금 잃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소속팀에서 뛰지 않는 선수를 소집하지 않는 경향성이 홍명보 감독은 이전부터 쭉 이제 얘기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마침 어쨌든 이 두 선수 모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혹은 월드컵 본선까지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도 사실이라서 이번 3월 A매치 명단 소집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실제로 좀 젊은 선수들 많이 중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태석 선수 비롯해서 조현택 선수, 그다음에 라이트백으로는 황재환 선수가 대표팀 차세대 풀백 후보로 3월 A매치에 발탁이 됐고요. 라이트백인 서령우 선수의 그 입지가 굳건한 상황에서 이태석과 조현택이 레프트백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태석 선수가 오만전과 요르단전에서 주전으로 발탁 낙점을 받으면서 이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올 시즌 포항 스틸러스에서 팀 성적은 좋지 않지만 정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태석 선수의 발탁이었습니다. 이미 A매치는 데뷔를 한 상태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A매치에서 교체로 출전하면서 데뷔전은 치른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선발로 나서면서 선발 데뷔전까지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만전의 첫 선발 그리고 이번 요르단전에서도 첫 선발. 제가 프리뷰 때 아무래도 그 알타마리에 대한 수비 불안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비적인 선택을 왼쪽에 하면서 이태석 선수는 좀 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 저의 이 추갈못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이태석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서 K리그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석 선수 본인도 이 오만전을 치르고 나서 자신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르단전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올 거냐 말 거냐에 사실 주목이 더 갔었는데 오히려 이 요르단전에서는 수비적인 플레이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선수구나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또 전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홍명보호가 특히 이제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오른쪽 공격인 알타마리에 대한 경계도 있고 또 우리의 공격 빌드업 같은 경우도 설령우 선수를 많이 끌어올려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태석 선수가 3백의 일원으로 내려와서 위치해 있는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비적인 본인의 어떤 롤을 상당히 잘 그 수행을 했습니다.
요르단의 아무래도 이 알타마리 선수가 뭐 이날 얘는 한국이랑 할 때 살라예요. 네, 아주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태석 선수가 적절히 좀 좋은 어떤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유지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태석 선수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알타마리를 상대로 계속 수비적으로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절대로 섣불리 발을 뻗지 않는다든가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알타마리가 드리블 돌파를 쉽게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실제로도 이태석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적어도 알타마리 선수에 대한 수비는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전반 42분에 알타마리가 순간적으로 공을 앞으로 차서 돌파를 시도하자 곧바로 이태석 선수가 몸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발을 뻗어서 태클하듯이 공을 옆으로 깔끔하게 차내면서 알타마리를 막아낸 게 대표적인 수비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타마리가 왼발잡이고 왼발을 물론 오른발도 못 쓰진 않더라고요. 왼발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왼발잡이 이태석 선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습니다만 권경원 선수하고 또 그 박용호 선수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삼각형 형태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지고 수비를 잘해줬고 또 황희찬 선수 전반전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압박을 좀 같이 넣어주면서 도움을 좀 줬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비대칭 3백 형태에서 요르단 맞춤 전술을 나름 들고 나온 홍명보호에서 이태석 선수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경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이태석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후반전에는 조금 더 이태석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아갔는데 여기서 오버래핑과 언더래핑 타이밍을 좀 정확히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도 재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특히 언더래핑 부분에서는 이제 FC 서울에 있을 때 아닉수 감독 밑에서 이제 인버티드 풀백을 이제 계속해서 했던 게 왔었죠. 아닉수 감독 시절에서. 네. 그게 도움이 된 듯 싶었던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경기 후에 특히 이태석은 알타마리를 잘 막아냈다라면서 콕 집어서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에 몇 차례 황희찬 선수 쪽으로 나가는 패스의 질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앞으로 이제 A매치 이번에 이제 3경기째 뛴 거기 때문에 정말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선수의 출발점으로 치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요. 그 수비력에 대한 우려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많이 극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3월 2연전 좀 승리는 없었지만 수학이 아닌가, 소득이 아닌가. 사실 레프트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영표 이후로 뭐 김동진 선수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이제 있었지만 늘 좀 뭔가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태석 선수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중고신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명재 선수가 있었긴 했는데 이명재 선수 사실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이 세대 교체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아줄 선수에 좀 가까웠고요. 그 이전에는 뭐 이기재 선수도 있었고 뭐 김진수 선수도 있었고 뭐 저 거슬러 올라가면 홍철 선수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 선수들에 대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던 시점에 이번에 이태석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레프트백에서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풀백으로만 놓고 봐도 1998년생인 서령우 오른쪽, 그 다음에 2002년생인 이태석이 왼쪽 해가지고 성공적인 풀백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사실 든자리가 그러니까 난자리가 있을 때 더 이런 어떤 기회를 얻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세대 교체에 또 도약 지점이 되곤 하는데 이번에 그랬던 것 같고요. 사실 왼쪽 레프트백 같은 경우 김진수 선수가 좀 어린 나이에 좀 그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때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 1기 때죠. 그때 홍명보 감독이 최강희 감독 체제로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된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일본에서 뛰고 있던 김진수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 메이저 토너먼트 때마다 부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김진수 선수가 너무 좀 아쉬웠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아무튼 이택 선수가 레프트백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해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수확이다. 홍명보호 3월 A매치 소집에서 소득으로 꼽을 수 있는 저희가 첫 번째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황희찬 선수의 부활, 건재 확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황희찬 선수는 이번 사실 대표팀 소집이 됐을 때 조금 우려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부상에서
복귀한 시점이 얼마 안 됐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오반전과 요르단전에서는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도 씻고 그 다음에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소속팀에서도 활약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 이 점에서도 황희찬 선수 그 다음에 대표팀 모두의 긍정적인 요소로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만전 때 컨디션 우려가 있었는데 심지어 또 많은 축구 팬들은 공유하고 있는 오른쪽 황희찬은 좀 그 포지션에 또 홍명보 감독 기용을 해가지고 출발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선수 교체 변화를 통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부활을 했고 이번 오만전 때는 아예 손흥민 톱을 쓰면서 황희찬을 왼쪽에 고정으로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1차전 때보다도 더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 약간 무리한 기용이기는 했죠, 솔직히.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으면 이제 요르단전에 기용했던 황인범 선수처럼 조금 체력의 한계에 좀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출전 시간 관리도 적절하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황희찬 선수도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고 요르단전에서는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예전에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현 시점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게 물론 대표팀이지만 대표팀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떤 한때 좋았던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발판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이제 이번에 증명한 게 황희찬 선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스트리라는 거는 우리가 수치를 측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표팀에 오래 몸담았던 선수들이 폼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선수를 무조건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도 좀 있어서 좀 맥락이 통하는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황희찬 선수 요르단전 때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 상대 수비 뒷공간 황희찬 투의 터치라인과 엔드라인을 다 이렇게 꺾어 들어오면서 컷백을 내주거나 본인이 아예 박스 쪽을 타격하는 움직임, 골대 쪽을 타격하는 움직임, 요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전반 37분에 손흥민 선수와의 콤비네이션. 네. 이거는 뭐 황희찬 선수도 물론 움직임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특히 이 축신에 가까운 그런 패스를 해서 굉장히 좋았던 공격 장면이었고요. 또 황희찬 선수 개인으로서 정말 좋았던 장면은 전반 추가 시간 이후에 이태석 선수가 패스를 줬을 때 이 흐름을 살리는 터치를 해가지고 수비 2명을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엔드라인까지 전진하는 그런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지난 오만전 때 이강인 패스 받아가지고 골 넣을 때도 그랬지만 약간 흐름, 속도를 살려서 볼에 어떤 주는 선수의 힘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어받아가지고 가는 요걸 되게 잘하는데, 좀 인상적인 모습, 황희찬의 건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이번 3월 소집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약간 전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전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홍명보 호인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무전술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전술적인 대비나, 선수단과의 공유나 논의 없이 경기에 나서는 감독은 저는 단연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축구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스포츠에서 프로팀이나 한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그런 전술적인 밑바탕이 없을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경기 내용적으로 그런 어떤 대처가 미흡했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경기에 나오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은 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라이브 토크 때도 이 얘기했다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오만전 때는 전술적으로 우리가 진짜 말장난이 아니라 오만했고 오만에게 전술적으로 많이 파회를 당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좀 많이 대비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르단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요르단이 기본적으로 3-4-3 혹은 5-4-1 형태의 이제 전형으로 나서는 팀이거든요. 특히 이제 마우무드 알마르디, 야잔 알나이마트, 무사 알타마리로 이어지는 이 쓰리톱의 역습을 위시하는 그 셋이 공격 다 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셋한테 공격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면 여기는 이 셋한테 몸으로 공주는 것보다 공간해주고 경합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라인을 엄청 올렸잖아요. 뒤를 막 내주고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는 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이태석 선수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했지만 이 쓰리톱을 제어하기 위한 네. 전술 중 하나로 이태석 선수가 공격 상황에서도 굳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권경원 선수, 조유민 선수와 함께 이제 비대칭 3백을 이루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르단 3톱을 막아서는 그런 형태를 했고요. 그렇죠. 그 라볼피아나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라볼피아나라고 하면 똑같은 3-2-4-2를 쓰더라도 양쪽 풀백들이 뭐 안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올라가든지 하고 박용호 선수 위치에 있는 선수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형성을 하는 빌드업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팀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 자리를 이태석 선수가 내려와서 했던 것이고 아무튼 이 3-2-4-1 전형을 쓰면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 이동경 선수를 중앙으로 넣고 라이트백 설영호 선수가 윙어처럼 많이 전진을 좀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손톱을 쓴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경 선수를 오른쪽 윙어로 기용했을 때 우려했던 점이 이동경 선수는 원래 김천 상무에서도 그렇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그렇죠. 놨을 때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오른쪽 윙어로 쓰면은 조금 경기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파괴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또 절묘하게 이제 3-2-4-1이 되면서 이동경을 좀 중앙으로 보내고 이 오른쪽 빈 공간을 그렇죠. 설영우가 이제 커버하는 형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동경 선수도 완벽하게 활용을 한 그러면서도 공격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좋은 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동경 선수가 K리그 최강의 선수고 폼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강인 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 부분에도 차이가 좀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대표팀에 38개월 만에 선발인가 그랬거든요. 네. 거의 그 사이에 뭐 교체로 한 몇 분, 10분도 안 뛰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본인도 정말 아쉬웠던 경기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상대 전술에 대한 나름의 그 게임 플랜을 맞춤 대응 전략을 짜서 나온 경기였다는 게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성공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기획을 하고 구현을 했다는 거. 전반전에는 어느 지점까지는 그게 성과가 났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이렇게 3-2-4-1 전형을 가동해서 요르단의 5백에 1대1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든 것까지는 사실 좋았는데 그렇죠. 2선에 4명 앞쪽에 손흥민까지 해가지고 사실 손흥민 선수도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유럽에서 이제 전술적으로 좀 최첨단을 달린다 하는 팀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공격진에 5명을 두고 6번째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혹은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요르단전의 대표팀에서는 그런 6번째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없었다. 이 점은 살짝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뭐 별 생각 없이 했다라고 많이 조롱도 당하고 있지만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깨는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했던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 가면 밀집 수비 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종 예선 지금쯤 그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리고 세트피스도 이날은 성과도 냈고 우리가 세트피스 때 볼 첫 터치를 먼저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홍명보 감독 부임 후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없고 세트피스 실점은 계속 있는 골을 내릴지언정 우리가 넣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실점은 내주지 않고 세트피스 득점은 하는 그러니까 대표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됐고 그 전반 4분 만에 코너킥에서 이재성의 득점이 나온 장면 그 장면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문전으로 공을 올려주고 다른 선수들이 수비를 유인시킨 사이에 이재성 선수가 특유의 이제 공간 침투, 위치 선정으로 이제 골을 넣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킥하기 전에 외부에 있다가 이렇게 쇄도하면서 이렇게 침투하는 움직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이재성 선수의 득점 장면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킥이 가까운 골대 쪽으로 이제 가고. 이제 조유민 선수 같은 조금 신장이 되는 선수들이 앞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이 장면들도 득점까지 이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요르단 골문을 위협하는 그런 좋은 세트피스였습니다. 조유민 선수가 K리그 때도 이제 헤더로 골을 많이 넣습니다만
전반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2차례 정도 네. 골이 가능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골이 들어갔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전반전에 우리가 리드를 못 잡았고 예. 후반 들어와서 그 경기가 좀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예. 그러니까 저는 홍명보 감독이 비판받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이날 후반전이 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우리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그런 축구를 90분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면에서 상대의 대응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체력적인 한계라든가 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후반전에 전술적인 어떤 그 디렉션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긍정적인 다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 이게 후반 시작과 함께 이동경 선수를 빼고 양미혁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네. 이러면서 뭐 양미혁 선수는 A매치 데뷔전에 치렀는데, 근데 사실 양미혁 선수는 이동경 선수랑 확실히 그냥 지난 시즌 그냥 강원에서 보여준 모습만 놓고 봐도 확연히 다르거든요. 움직임도 네. 다르고 그 다음에 정말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 위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처럼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디렉션을 줬어야 되는데 사실 양미혁 선수가 투입 후에 보여준 모습은 그런 어떤 전반전에 보여줬던 그런 전술적 역할에 선수를 끼워 맞추는 그런 부분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대표팀이 후반에 좀 공격력이 줄어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강인의 역할을 대신해줄 선수를 찾거나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확실히 다르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는 라이트 윙으로 기용은 되지만 중앙에 들어와서 사실상의 플레이메이킹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전환이 됐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때리든 뭐 볼을 뭐 순환을 시키든 간에. 근데 냉정하게 이강인급의 선수가 저는 대표팀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그걸 대체할 수가 없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한 디렉션 변화를 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동경 선수 때도 그렇고 양민혁 투입 때도 뭐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 23분에 황희찬 선수를 빼고 이제 양현종 선수를 넣는데, 뭐, 저는 사실 이날 우리 엔트리를 보고 네네. 주민규 선수하고 배주로 선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부상이 아니었는데 엔트리에 23바퀴 못 넣으니까 뺐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오늘 손톱이고, 손톱은 이미 지난 그 하루 전날 훈련 때부터 얘기가 많이 돌았으니까, 네. 손톱이고,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넣으면 황희찬을 왼쪽에 넣을 것이고 황희찬 선수를 적절할 때 뺄 때 손흥민을 왼쪽에 내리고 톱을 넣겠구나. 이게 저는 정배고 또 이제 후반전에 전반전에 손흥민이 상대 압박하고 힘을 빼놓으면 후반에 들어가서 좀 높이 싸움 가능성이 있더라 봤기 때문에. 근데 황희찬을 빼고 양현준 선수 넣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계속 네. 손흥민을 톱에 남겨놓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게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이건 그냥. 네. 경기 중에 좀 판단을 바꾼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양현준 선수 나름 볼터치 많이 하고, 뭐 기회는 많이 노렸지만, 뭐 사실상 큰 성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후반 35분에서야 황인범 선수가 주저앉은 이후에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황인범 선수하고 미리 약속된 시간만 뛰었어야 되는데, 선수가 뛰다 보면 계속 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무리시킨 거 너무 아쉽고. 네. 네. 오세훈 선수의 투입을 저는 황희찬 선수 뺐을 때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아쉬움인데, 오늘 긍정적인 얘기만 한 영상이라고 해놓고, 네, 좀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이유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적어도 홍명보 감독이 아무 전술도 없는 혹은 아무 그 대응도 없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다. 네. 라는 거를 이번 요르단에서 보여줬다라는 네. 거고,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냈다. 그렇죠. 구상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 거기까지는 네, 인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경기를 했지만 결국 성과입니다. 네. 홈에서 2연무를 했고 결국 요르단을 또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성공한 경기가 아니었고요. 긍정적인 부분 뭐 조금 뭐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본선을 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정말 긍정적이기만 할 수는 없는 경기였다. 참 뭐 시간 얘기를 홍명보 감독이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 소집하면 하루 이틀밖에 훈련 못한다. 그거 월드컵 갈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최종 엔트리 뽑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앞두고서야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네, 그 다른 팀은 다 마찬가지고 그때 가면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을 안 치러봤잖아요, 형 감독이. 예. 처음.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비용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 많은 어떤 그 과정상의 논란을 감수했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네, 6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주변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인데, 네, 앞으로 좀 계속해서 또 들리는 얘기 있으면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민규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